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논일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어느 마을에 바람소리조차 조심스레 머물다가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대감마님의 댁이었는데 소슬대문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담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뻗어 있어 마을 사람들은 감히 그 앞을 지나갈 때도 숨을 죽이곤 했습니다. 계절은 막 늦가을의 끝자락을 잡고 겨울로 넘어가던 무렵이라 마당에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에서는 마른 잎들이 우수수 떨어져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동이특이 전 새벽에 푸르스름한 기운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부엌에서는 벌써 다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의 부엌길을 도맡아 하는 아이 분이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소리였습니다. 분이는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란 과였지만 타고난 심성이 비단결처럼 곱고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한 아이였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가 쌀을 씻고 아궁기에 불을 지피는 분이의 손등은 거친 일로 인해 터지고 갈라져 있었지만 아궁이 불빛에 비친 그녀의 눈망울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멍하니 바라보며 언손을 녹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품속 깊은 곳 옷섭 사이에 꿰매어둔 작은 주머니를 조심스레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유일하게 남겨주신 손가락만 한 크기의 청동불상이었습니다. 비록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 귀퉁이가 닳고 색이 바랬지만 불상의 온화한 미소만큼은 변함없이 분이의 춥고 외로운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불상은 분이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어머니 그 자체였고 고단한 종살이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분이는 대감마님 댁에 꾸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힘들다는 내색 한번 하지 않았지만 밤마다 몰래 불상을 꺼내어 닦으며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었지만 분이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불상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따스한 온기를 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이 고생이 끝나고 자유로운 몸이 되면 이 불상을 모시고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가겠다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문이 벌컥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대감마님 댁의 또 다른 하녀인 월선이었습니다. 월선은 분이보다 나이가 2살 위였는데 심술이 가득하고 욕심이 많아 사사건건 분이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월선은 졸린 눈을 비비며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을 아직도 이것밖에 못 피웠냐느니 밤불이 적다느니 하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아무 대꾸 없이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하던 일을 계속했지만 월선의 표독스러운 눈초리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월선은 허리에 손을 얹고 서서 분이에게 대감마님의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은 장날이니 장터에 가서 제사상에 올릴 건어물과 과일, 그리고 대감마님이 드실 약재를 사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월선은 자신이 가기 싫은 귀찮은 일을 분이에게 떠넘기면서도 마치 큰 선심이나 쓰는 듯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분이는 월선의 태도가 얄미웠지만 바깥바람을 쐴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속으로 안도하며 서둘러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광목천으로 만든 전대를 허리에 단단히 차고 머리 수건을 고쳐 쓴 뒤 집을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댁을 나서자 차가운 아침 공기가 분이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장터로 향하는 길은 누렇게 익은 들판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습니다. 서리가 내린 논두렁 위로 참새떼가 포르르 날아오르고 멀리서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분이는 잠시나마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품속에 숨겨진 청동 불상이 걸을 때마다 가슴을 툭툭 치며 그녀와 함께 걷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 같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시끌벅적한 소리와 사람들의 열기가 분위를 반겼습니다.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소리, 물건값을 흥정하는 아낙네들의 목소리, 갓 튀겨낸 강정 냄새와 구수한 국밥 냄새가 한데 어우러져 활기가 넘쳤습니다. 분이는 낯선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대감마님이 시키신 물건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 여기저기 발품을 팔았고 셈이 흐리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모두 사고 전대에 남은 엽전을 확인한 분이는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장터 구석진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중심가와 달리 장터 끄트머리는 비교적 한산하고 조용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멍석을 깔고 앉아 나무를 파는 할머니들과 직접 깎은 목기를 파는 할아버지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습니다. 분이가 그곳을 지나가려던 찰나 유독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진 곳의 기이한 차림을 한 노인이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노인은 허름한 삼벗을 입고 가조차 쓰지 않은 채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지는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앞에는 낡은 대나무 새장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새장을 힐끔 쳐다보고는 혀를 차거나 비웃으며 지나쳐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죽어가는 새를 뭐하러 장터까지 들고 나왔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재수 없다며 침을 뱉는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분이는 조심스레 노인 앞으로 다가가 새장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새장 안에는 깃털이 다 빠져 볼품없고 비쩍 마른 새 한 마리가 힘없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새는 병이 깊어 보였고 숨을 쉴 때마다 가냘픈 몸을 떨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잿빛 피부가 훤히 드러난 그 새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분이의 눈에는 그 새가 뿜어내는 기이한 슬픔이 보였습니다. 분이가 안타까운 마음에 쪼그려 앉아 새장을 들여다보자 힘없이 눈을 감고 있던 새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분이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새의 눈망울은 비록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살려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부모를 잃고 홀로 세상에 남겨진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는 듯한 그 눈빛에 분이의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려왔습니다. 노인은 분이가 새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앉아만 있었습니다. 분이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새는 어디가 아픈 건가요? 너무나 괴로워 보입니다. 노인은 그제야 천천히 눈을 뜨고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고 맑아서 분이는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며 자세를 바르게 했습니다. 이 녀석은 병이 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잃어서 버린 개야. 주인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마음을 기다리다 지쳐서 스스로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지.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노인의 말은 분이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 역시 따뜻한 사랑을 갈구하며 외롭게 살아왔기에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전대에 남은 돈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지만 심부름을 하고 남은 돈은 고작 엽전 몇 푼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돈은 대감마님께 돌려드려야 할 돈이었기에 함부로 쓸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서면 저 새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차가운 장터 바닥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 같았습니다. 새의 애처로운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입술을 깨물며 갈등했습니다. 어르신, 이 새를
저에게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가진 돈은 없지만 제가 데려가서 정성껏 돌보고 싶습니다. 분이의 말에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새에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오직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새의 주인이 될 수 있지. 가장 소중한 것. 그 말에 분이의 손이 저절로 품속의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청동불상. 분이는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불상이 없으면 어머니와의 연결끈이 끊어지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생명은 당장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차가운 금속 조각인 불상을 지키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살아있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지 분이는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잠시 후 분이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쳤습니다. 어머니라면 분명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주머니를 꺼내 조심스레 풀었습니다. 낡은 천 속에 쌓여있던 청동불상이 모습을 드러내자 초겨울에 옅은 햇살이 불상의 표면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분이는 불상을 한번 꼭 쥐어본 뒤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어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입니다. 저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것이지만 이 새를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노인은 분이가 내민 청동불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분이의 맑은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건의 가치를 넘어 생명의 무게를 아는 눈을 가졌구나. 이 새는 이제 너의 것이다. 노인은 불상을 받아 소매 안에 넣고는 새 장을 분이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분이는 꿈만 같은 기분으로 새 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새 장 안의 새가 분이를 알아보는 듯 작게 날개를 파닥거렸습니다. 새 장을 받아든 분이의 팔은 묵직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가장 소중한 보물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보다는 죽어가는 생명을 책임지게 되었다는 벅찬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분이는 새가 찬바람을 맞을까봐 자신의 겉옷을 벗어 새 장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정말 정성껏 잘 키우겠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텅 빈 멍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이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노인의 모습은 장터의 인파 속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홀린 듯한 기분이었지만 손에 들린 새 장의 무게와 온기는 이것이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기이한 만남을 뒤로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며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분이는 새 장 속의 새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걱정 마.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우리 집에 가면 밥도 주고 물도 줄게. 비록 대감마님 댁에 돌아가면 월선의 구박과 꾸지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분이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이제 차가운 동상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를 지닌 살아있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찬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와 나뭇가지들을 흔들었습니다. 곧 겨울을 재촉하는 비나 눈이 내릴 것만 같은 날씨였습니다. 분이는 새 장을 더욱 꼭 껴안으며 대감마님 댁의 소슬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이의 심장은 새 장의 새처럼 작게 콩닥거렸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전혀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소슬대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닫히자 하자 바깥 세상의 자유로움은 순식간에 차단되고 대감마님 댁 특유의 엄격하고 차가운 공기가 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행랑차의 처마 밑에 걸린 등불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희미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품에 안은 세장이 혹여나 찬바람에 흔들릴까봐 더욱 단단히 끌어안으며 자신의 거처인 부엌 옆 작은 쪽방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그림자가 분이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날카로운 눈초리로 분이를 노려보는 이는 다름 아닌 월선이었습니다. 월선은 기다렸다는 듯이 분이의 앞을 가로막고는 허리춤에 손을 얹으며 앙칼진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장을 보러 간 아이가 해가 다 지도록 함흥차사라며 도대체 어디서 늑장을 부리다 이제야 기어 들어오느냐는 타박이었습니다. 월선의 시선은 자연스레 분이의 품에 안긴 보자기로 꽁꽁 싸메타 덩어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분이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거칠게 보자기를 낚아채듯 들추었습니다. 그 안에서 털이 다 빠지고 앙상하게 마른 새가 힘없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자 월선은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냐? 먹지도 못할 흉측한 짐승을 주워와서 뭐 하겠다는 거야. 월선의 목소리가 커지자 저녁을 먹고 행랑채 마루에 모여 앉아있던 다른 하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분이의 세장을 구경거리라도 생긴 양둘러 싸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은 분이의 허리춤을 뒤지며 남은 돈을 확인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분이가 애지중지하던 청동불상이 사라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월선은 분이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서며 그 귀한 불상을 어디에 팔아먹고 이런 쓰레기 같은 것을 가져왔느냐며 다그쳤습니다. 분이는 차마 거짓말을 할 수 없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장터에서 만난 노인과 병든 새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당은 순식간에 조롱과 비웃음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하인들은 배를 잡고 웃으며 천한 것이 주제에 맞지 않게 자비로운 척을 한다느니 귀신이시여 제정신이 아니라느니 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 귀한 불상을 똥오줌이나 싸는 병든 새와 바꿨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음의 극치로 보였던 것입니다. 쏟아지는 비난과 멸시 속에서도 분이는 입술을 꾹 다물고 세장을 가슴에 품은 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결코 흘러내리게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빗자루를 들고 마당 한 구석을 쓸고 있던 늙은 하인 마당쇠가 천천히 그들 사이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던 마당쇠였지만 그의 굵은 주름이 패인 얼굴에는 엄숙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소란을 피우는 하인들을 향해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다들 할 일이 없으면 잠이나 잘 것이지 어린아이를 두고 웬 난리들이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마당쇠의 위험 있는 한마디에 왁자지껄하던 하인들은 헛기침을 하며 하나둘씩 흩어졌고 월선 역시 분하다는 듯 분이를 흘겨보고는 획토라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당에는 다시금 정막이 찾아왔고 마당쇠는 분이에게 다가와 투박한 손으로 분이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습니다. 내 마음이 보석보다 귀하다.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거라. 마당쇠의 따뜻한 위로의 분이는 참고 있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훔치며 자신의 좁고 허름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냉기가 감돌아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웠습니다. 틈새가 벌어진 문풍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분이는 서둘러 아궁기에 남은 잔불을 긁어모아 방바닥을 들여 애썼지만 땔감이 부족하여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이 덮고 자는 얇은 무명 이불을 꺼내어 바닥 중 가장 온기가 남아있는 아랫목에 깔았습니다. 분이는 세장을 아랫목 이불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고 자신은 냉기가 올라오는 윗목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새는 낯선 환경이 두려운지 아니면 고통 때문인지 가늘게 몸을 떨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부엌으로 몰래 나가 쌀알을 물에 불려 숟가락으로 으깨어 묽은 미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손가락 끝에 미음을 묻혀 새의 부리에 조심스럽게 갖다 대었습니다. 새는 처음에는 거부하는 듯 고개를 돌렸으나 분이의 간절한 손길이 계속되자 아주 조금씩 입을 벌려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분이의 고단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대감마님과 월선의 눈치를 보며 쉴 새 없이 집안일을 해야 했고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병든 새를 간호했습니다. 월선은 틈만 나면 분이의 방 앞을 지나가며 아직도 그 흉물이 살아있느냐, 냄새가 나니 당장 내다 버려라 하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러 분이에게 더 많은 일감을 주어 새를 돌볼 시간을 빼앗으려 했지만 분이는 묵묵히 모든 일을 해내며 밤늦게까지 새의 곁을 지켰습니다. 마당쇠는 그런 분이가 안쓰러워 남들 몰래 땔감을 더 넣어주기도 하고 산에서 캐온 약초를 슬그머니 부엌 한 구석에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분이는 마당쇠의 배려에 감사하며 약초를 달인 물을 식혀 새의 깃털 없는 피부에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아가 어서 나으렴. 네가 건강해져서 푸른 하늘을 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단다. 분이는 밤마다 새에게 속삭이며 어머니가 자신에게 불러주던 자장가를 나지막이 불러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초겨울의 찬바람이 매서워지고 마당의 장독대 위로 하얗게 서리가 내리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분이의 얼굴은 잠을 못 자 헬쓱해지고 눈밑은 거무스름해졌지만 신기하게도 새장 안의 새는 하루가 다르게 기운을 차려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어서지도 못하던 녀석이 횃대에 올라앉기 시작했고 벗겨졌던 피부 위로 보송보송한 솜털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뛸 듯이 기뻐하며 피곤함도 잊은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이 낮게 내려앉더니 이내 탐스러운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올겨울 들어 처음 내리는 첫눈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이며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해진 밤 분이는 여느 때처럼 새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촛불 아래 비친 새의 모습이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듬성듬성하던 털들이 어느새 온몸을 빽빽하게 덮고 있었는데 그 색깔이 형언할 수 없이 신비로웠습니다. 등은 밤하늘 같은 짙은 푸른색이었고 배는 첫눈처럼 하얀색이었으며 날개 끝은 황금빛으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 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분이를 마주 보았습니다. 예전의 흐릿하고 슬픈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보석을 박아 넣은 듯 초롱초롱하고 맑은 눈망울이 분이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새는 기지개를 켜듯 날개를 한번 쫙 펼쳤다가 접더니 작은 부리를 열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새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산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는 듯한 부드러운 소리로 시작되더니 이내 옥구슬이 은쟁반 위를 굴러가는 듯 촌가하고 맑은 멜로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영롱하여 듣는 이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는 듯했습니다. 분이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천상의 소리에 홀린 듯 멍하니 새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된 삶에 지쳐 딱딱하게 굳어있던 분이의 마음속 응어리들이 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새의 노래는 점점 더 깊고 풍성해졌습니다. 좁고 초라한 분이의 방은 순식간에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고 문풍지 밖에서 몰아치던 찬바람 소리마저 잠재워 버렸습니다. 분이는 두 손을 모으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생명이 이렇게 아름다운 기적으로 보답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새는 마치 분이에게 고마움을 표하듯 고개를 까닥이며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그 시각 사랑채 깊은 곳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은 몇 년째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보고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만 밤만 되면 머리가 깨질 듯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역시 대감마님은 욱신거리는 머리를 감싸쥐고 뒤척이며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져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던 대감마님의 귀에 아주 희미하지만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어 고개를 저었지만 소리는 바람을 타고 눈 덮인 마당을 건너 사랑채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품속처럼 아늑하고 평온한 자장가 같기도 했고 깊은 산속 옹달샘 물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대감마님은 저도 모르게 찡그렸던 미간을 펴고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꽉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 시원해지고 지끈거리던 머리의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대감마님은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섰습니다. 하얗게 눈 덮인 마당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새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대감마님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는 바로 행랑채 끝 가장 춥고 허름한 분위의 방 쪽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에 취해 얇은 잠옷바람인 것도 잊은 채 멍하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편 옆방에서 자고 있던 월선 역시 그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귀신 곡소리인가 싶어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기이하고 아름다운 소리에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월선은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분이의 방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직감적으로 그 소리의 주인공이 분이가 데려온 병든 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월선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저것이 보통 물건이 아니었구나. 저걸 내가 차지한다면 대감마님의 눈에 들 수도 있겠어. 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새의 노래에 취해 행복한 꿈을 꾸듯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새의 노래는 온 집안을 따뜻한 기운으로 감쌌고 불면증에 시달리던 대감마님은 툇마루에 앉은 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도 가축들도 심지어 쥐구멍의 쥐들까지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상처 입은 모든 것들을 위로하는 치유의 소리였습니다. 새벽달기 울기 전 새는 긴 노래를 마치고 다시 날개를 접으며 횃대에 앉았습니다. 분이 역시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새장 옆에 쓰러지듯 누워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에는 하얀 눈 위로 탐욕스러운 발자국을 남기며 다가올 아침의 소동을 예고하는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분이와 신비로운 새에게 닥쳐올 또 다른 시련을 모른 채 상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밤새 소복이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은 다음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감마님 댁의 거대한 기와지붕 위에도 장독대 위에도 그리고 마당의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도 눈꽃이 피어나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설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밭에 반사되어 은가루를 뿌린 듯 반짝이는 가운데 사랑채의 문이 드르륵 열리고 대감마님이 툇마루로 나섰습니다. 평소라면 찌푸린 미간과 퀭한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을 대감마님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표정이 사뭇 달랐습니다. 지난밤 꿈결처럼 들려온 새소리에 취해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단잠을 잔 덕분이었습니다. 머리를 짓누르던 바위 같은 두통도 씻은 듯이 사라지고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대감마님은 기지개를 크게 켜며 폐부 깊숙이 차가운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머릿속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하인들이 대감마님의 개운한 표정을 보고 의아해하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대감마님은 곧바로 집안의 살림을 맡아보는 집사를 불렀습니다. 여봐라, 어젯밤 그 아름다운 소리를 너도 들었느냐?
내 평생 그렇게 맑고 고운 소리는 처음 들었다. 그 소리 덕분에 내 병이 다 나은 것 같구나. 당장 그 소리의 주인을 찾아 대령하거라. 대감마님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활기와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사는 어리둥절하여 고개를 조아렸지만 눈치 빠른 월서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감마님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쥐새끼처럼 재빠르게 몸을 돌려 행랑채로 내달렸습니다. 월선의 머릿속은 이미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깟 부엌대기 년이 감히 대감마님의 총애를 받을 수는 없지. 이 기회에 저 새를 내가 바치면 내 신세도 피고 떵떵거릴 수 있을 거야. 월선은 치마자락을 휘날리며 분이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분이의 방 앞에는 간밤에 내린 눈이 아무도 밟지 않은 채 깨끗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월선은 거칠게 방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방 안에는 분이가 세장 옆에 엎드려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는 월선이 들어오자마자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횃대에서 불안하게 날개를 퍼덕이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분이는 눈앞에 서 있는 월선의 서슬, 퍼런 모습에 기겁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월선은 다짜고짜 방으로 들어와 분이를 옆으로 밀쳐내고 세장을 낚아챘습니다. 이리 내놔 내년 같은 것이 감히 이런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 봤자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지. 대감마님께서 찾으시니 내가 가져가야겠다. 월선은 세장을 품에 안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분이는 쏘스라치게 놀라 월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안 돼요, 언니. 그 새는 아직 몸이 다 낫지 않았어요. 낯선 사람을 보면 놀랄 거예요. 제발 돌려주세요. 분이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월선은 매정하게 분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분이는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월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끄럽다. 네가 주워온 짐승이니 내다 버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주인 행세냐. 대감마님께서 찾으시는데 늦장 부리다 경을 칠 셈이야. 썩 꺼져. 월선은 표독스러운 눈으로 분이를 쏘아붙인 뒤 검은 보자기로 세장을 덮어버렸습니다. 세장 안에서는 새가 캉캉거리는 소리를 내며 거칠게 날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월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분이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눈 덮인 마당을 가로질러 월선의 뒤를 쫓았지만 다른 하인들이 가로막는 바람에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월선은 사랑채 마당에 들어서자 언제 그랬냐는 듯 표정을 싹 바꾸었습니다. 옷매무새를 다듬고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를 띠며 최대한 공손하고 다소곳한 자태로 대감마님 앞에 섰습니다. 대감마님은 툇마루에 앉아 기대에 찬 눈빛으로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그 소리의 주인을 데려왔느냐. 어서 이리 가까이 오너라. 대감마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월선은 의기양양해져서 콧대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세장을 대감마님 앞 탁자에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예, 대감마님. 소녀 월선이 옵니다. 마님께서 밤마다 편찮으신 것이 늘 마음에 걸려 소녀가 지극정성으로 이 영물을 구하여 길렀사옵니다. 어젯밤 이 아이가 마님의 옥체를 걱정하여 노래를 부른 것이온데 마님께서 평안히 주무셨다니 소녀는 더 바랄 것이 없사옵니다. 월선의 능청스러운 거짓말에 대감마님은 크게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정성이 갸륵하구나. 내 진작 너의 그 깊은 마음을 몰라보았다. 자, 어서 그 보자기를 거두어라. 내 그 기특한 녀석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구나. 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검은 보자기를 천천히 벗겨내었습니다. 대감마님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세장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자기가 벗겨지고 밝은 햇살이 세장 안을 비추자 어젯밤 분이 앞에서 보석처럼 빛나던 아름다운 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털이 쭈뼛쭈뼛 서고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흉측한 괴조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새는 대감마님과 월선을 번갈아 노려보며 부리를 딱딱 부딪혔습니다. 대감마님이 당황하여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제 내가 본 그 영롱한 빛깔은 어디 가고 이리 흉한 몰골을 하고 있단 말이냐. 라고 묻는 순간 새가 갑자기 찢어질 듯한 괴음을 내질렀습니다. 끼에 액깍 그 소리는 칠판을 쇠못으로 긁는 것보다 더 소름 끼치고 천둥 소리보다 더 날카로워서 고막을 찢는 듯 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는커녕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의 비명 같은 소리였습니다. 대감마님은 비명과 함께 귀를 틀어막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겨우 진정되었던 머리가 다시 깨질 듯이 울리기 시작했고 가슴이 쿵쾅거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 이놈 내년이 나를 저주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젯밤 그 고운 소리는 어디 가고 내 귀에 쇠를 박는 듯한 이 끔찍한 소리는 무엇이냐. 대감마님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월선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니옵니다. 대감마님 분명 방금 전까지는 멀쩡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월선은 당황하여 새장을 마구 흔들며 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짐승이 미쳤나. 어서 고운 소리를 내지 못해. 그러자 새는 더욱 광분하여 새장 안을 미친 듯이 날아다니며 깃털을 흩날리고 부리로 새장살을 쪼아대며 더욱 끔찍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새장에서 튀어오른 모유와 배설물이 사방으로 튀어 대감마님의 비단옷에 얼룩을 남겼습니다. 순식간에 평화롭던 사랑채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대감마님은 고통과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마루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요망한 년을 끌어내고 저 흉물스러운 새는 당장 갖다 버려라.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란 말이다. 하인들이 우왕좌왕하며 월선을 끌어내려 할 때 마당 한쪽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마당쇠가 성큼성큼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흔들림 없는 태도로 대감마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정중히 아뢰었습니다. 대감마님 잠시 고정을 하시옵소서. 미천한 종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대감마님은 화를 사귀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마당쇠를 노려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도 저 년과 한패더냐? 마당쇠는 고개를 조아리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짐승은 영물이라 제 주인을 알아보는 법입니다. 거짓된 주인이 억지로 취하려 하니 놀라서 사나워진 것일 뿐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면 다시 고운 소리를 낼 것입니다. 대감마님은 마당쇠의 말에 의아함을 느끼며 되물었습니다. 거짓된 주인이라니 그럼 저 아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냐. 마당쇠는 월선을 차가운 눈으로 한번 쳐다보고는 대감마님께 진실을 고했습니다. 예, 저 새를 데려와 밤잠을 설쳐가며 지극정성으로 살려낸 진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저 문 밖에서 울고 있는 부엌대기 분이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대감마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분이 그 어린아이가 대감마님은 즉시 하인들에게 명하여 분이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잠시 후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분이가 쭈뼛거리며 사랑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분이는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이었고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바닥에 뒹굴고 있는 새장과 그 안에서 괴로워하는 새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이나 주변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분이는 대감마님께 예를 갖출 생각도 못한 채 곧장 새장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새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힘이 없어서 널 지켜주지 못했어.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아팠니? 분이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흐느낌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떨고 있는 새장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새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미친 듯이 날뛰며 괴음을 지르던 새가 분이의 손길이 닿자마자 거짓말처럼 얌전해졌습니다. 곤두섰던 깃털이 차분하게 가라앉았고 붉게 충혈되었던 눈은 다시 맑고 투명한 검은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는 분이의 손가락에 머리를 비비며 구구하는 작은 소리로 어리광을 부리듯 울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어미를 다시 찾은 아이처럼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켜보던 대감마님과 하인들은 숨을 죽이고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아 입만 뻥긋거릴 뿐이었습니다. 분이가 새장을 들어 눈높이를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그러자 새가 다시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대감마님을 홀렸던 그 신비로운 깃털색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을 받은 깃털은 무지개처럼 영롱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새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젯밤보다 더욱 맑고 청아한 소리였습니다. 옥구슬이 구르는 듯 시냇물이 흐르는 듯한 그 소리는 살벌했던 사랑채의 공기를 순식간에 따뜻하고 평화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감마님은 멍하니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욱신거리던 머리는 다시 맑아졌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아 올랐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고도 아름답구나. 저 작은 미물도 제 주인의 마음을 저리도 잘 아는 것을. 대감마님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는 새의 노래를 들으며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초라한 행색은 빛나는 새와 어우러져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 고귀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대감마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아이가 가진 진심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훔치려 했던 월선의 가식과 탐욕이 얼마나 추악한 것이었는지도 명확해졌습니다. 새의 노래는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조차 잠시 멈추고 쉬어가는 듯 했습니다. 대감마님은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와 분이의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분이는 그제야 대감마님의 기척을 느끼고 화들짝 놀라 새장을 껴안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혹여나 대감마님이 새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은 뒷짐을 지고 분이를 내려다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까 내가 이 새를 살려냈다고 하였느냐? 도대체 이 귀한 새를 어디서 얻었으며 어찌하여 이리도 너를 따르는 것이냐? 대감마님의 물음에는 더 이상 위압감이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노인과 병든 새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새를 데려오게 되었는지를 말하려던 찰나 대문 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대신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감마님? 모두의 시선이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장터에서 분이에게 새를 건네주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터에서의 허름한 모습과는 달리 지금은 마치 신선과 같은 풍모를 풍기며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은 노인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외쳤습니다. 아니 스승님께서 어찌 이곳에... 대감마님은 황급히 버선발로 달려나가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가운데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분이와 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분이의 운명이 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마당 위로 따스한 햇살이 더욱 강렬하게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마님은
대돌 위에 놓인 신발을 꿰어 신을 겨를도 없이 버선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평소 위엄과 채통을 중시하던 대감마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마치 오랜만에 부모를 만난 어린아이처럼 반가움과 존경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하인들은 대감마님이 스승님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이는 낯선 노인의 정체에 대해 수군거리면서도 범상치 않은 분위기에 압도되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은 헐레벌떡 달려온 대감마님을 인자한 미소로 바라보며 지팡이를 고쳐잡고는 부드러운 손길로 대감마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동안 강령하셨는가? 내 자네의 병환이 깊다는 소문을 듣고 약을 한 첩 지어올까 하여 산을 내려왔네. 노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겨울바람을 가르고 마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감마님은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히며 노인의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스승님, 산속에 은거하신 지 벌써 10수년이 지났습니다. 이 미련한 제자를 잊지 않고 찾아주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대감마님은 곧바로 하인들에게 호통을 쳐 안채에 가장 따뜻한 방을 두고 다과상을 내오라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손을 들어 대감마님을 만류했습니다. 아닐세, 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중 일이고 우선 해결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은가. 노인의 시선은 대감마님을 지나쳐 마당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세장을 껴안고 있는 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분이는 대감마님의 스승이라는 높은 분이 자신을 쳐다보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분이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히고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장터에서 보았던 그 깊고 고요한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노인은 분이의 언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가 많이 놀랐지.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워준 것은 아닌지 걱정했단다. 분이는 노인의 따뜻한 목소리에 긴장이 풀리며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르신. 제가 부족하여 세를 지키지 못하고 뺏길 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분이의 겸손하고 착한 대답에 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일으켜 대감마님을 바라보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 아이가 저 새를 얻기 위해 무엇을 내놓았는지 아는가? 대감마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장터에서 사온 것이라 짐작할 뿐 자세한 내막은 듣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대감마님 눈앞에 내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이가 어머니의 유품이라며 내놓았던 청동 불상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불상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채 은은하고 고색창연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은 그 불상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척 보기에도 예사 물건이 아니었을 뿐더러 가난한 부엌대기 아이가 지니고 있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 보이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저 병든 새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이자 돌아가신 어머니와 이어진 유일한 끈인 이 불상을 주저없이 내놓았다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병든 새를 비웃고 멸시했지만 이 아이만은 그 안에 숨겨진 생명의 가치를 알아보았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려는 그 갸륵한 마음. 그것이 바로 내가 자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진정한 명약일세. 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대감마님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대감마님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늘 부족하다 여기며 마음의 병을 얻었는데 가진 것 없는 저 어린 소녀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생명을 구한 기쁨을 얻었습니다. 대감마님은 불상과 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사람을 부리면서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귀한 것을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대감마님은 진심으로 뉘우치며 스승님 앞에 그리고 분이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청동불상을 다시 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원래 너의 것이니 다시 가져가거라. 너의 그 고운 마음씨가 이미 부처님의 자비와 다름없으니 이 불상은 내 곁에 있을 자격이 충분하다. 분이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불상을 받아 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분이는 불상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분이의 품에 있던 새장 안의 새가 다시 한번 맑고 고운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과 환희에 찬 노래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새의 노래에 화답하듯 마당의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참새들이 날아와 지저귀기 시작했고 차가웠던 겨울바람마저 훈훈한 봄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오직 한 사람 월선만이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은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월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인연 너는 탐욕에 눈이 멀어 남의 공을 가로채려 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주인을 능멸하고 죄 없는 아이를 핍박하였다. 내 너를 당장 관에 넘겨 엄히 다스려야 마땅하나 오늘같이 기쁜 날 피를 보는 것은 원치 않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않도록 멀리 떠나거라. 대감마님의 불호령에 월선은 비명을 지르며 용서를 빌었으나 하인들은 냉정하게 그녀를 끌어내어 대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닫힌 대문 밖으로 월선의 통곡 소리가 멀어져 갔지만 아무도 동정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소란이 정리되자 대감마님은 분이를 향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분이 너는 오늘부터 더 이상 부엌대기가 아니다. 내 슬에 자식이 없어 늘 적적하였는데 너를 수양딸로 삼아 내 곁에 두고 싶구나. 네가 가진 그 맑은 심성으로 내 남은 생에 말벗이 되어주고 내 서책들을 관리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대감마님의 파격적인 제안에 분이는 물론이고 마당에 있던 모든 하인들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너무나 과분한 은혜에 손사래를 쳤지만 대감마님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노인 역시 거들며 말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귀한 인연을 귀하게 맺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도리이지. 아가 사양하지 말고 어르신의 뜻을 따르거라. 스승님의 말씀에 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감마님, 부족한 저를 거두어 주시니 죽는 날까지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은 껄껄 웃으며 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당쇠와 다른 하인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분이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대감마님의 집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이는 낡고 해진 무명옷 대신 고운 비단 저고리를 입고 거칠어진 손은 따뜻한 물로 씻겨져 본래의 고운 자태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대감마님의 사랑채 한편에 마련된 작은 책방에서 책을 읽고 글을 배우며 대감마님의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분이가 책을 읽어주는 낭랑한 목소리는 새의 노래만큼이나 대감마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대감마님을 괴롭히던 불면증과 두통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밤이면 분이의 방에서 들려오는 새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대감마님을 깊은 잠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새는 낮에는 분이의 어깨에 앉아 정원을 산책하고 밤에는 신비로운 빛을 내며 집안의 수호신처럼 평화를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새를 보은조 은혜 갚는 새라 부르며 착한 마음을 가진 분이의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깊어지고 온 세상이 하얀 눈 속에 파묻힌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사랑채의 온돌방은 장작불 덕분에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고 은은한 향 냄새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은 안경을 쓰고 책을 읽고 있었고 그 곁에는 분이가 따뜻한 곶감차를 달여 조심스레 찻잔을 놓고 있었습니다. 분이의 어깨 위에는 깃털이 더욱 윤기 흐르고 아름다워진 새가 평온하게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는 사락사락 눈 내리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들려왔습니다. 대감마님은 책을 덮고 분이를 바라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이야, 네가 온 뒤로 내 삶의 겨울이 끝나고 그리고 따뜻한 봄이 온 것만 같구나. 참으로 고맙다. 분이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야말로 차가운 바닥에서 떨던 새와 같던 저를 거두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따뜻한 아랫목처럼 정겨웠고 방 안가득 피어오르는 찬물 김 사이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장터에서 만났던 노인이 하얀 학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잠결에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새장 안에 새도분이의 꿈속 여행을 배웅하듯 아주 작고 고운 소리로 구르르 노래하며 편안한 밤을 지켰습니다. 마을을 덮은 눈은 두껍게 쌓여갔지만 그 집의 지붕 아래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긴 소녀의 마음이 차가운 겨울을 녹이고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녹여낸 것입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기와집에서는 맑은 새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이와 대감마님, 그리고 신비로운 새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나날들은 추운 겨울밤, 화롯게 둘러앉은 사람들의 마음을 덮여주는 따뜻한 전설이 되어 눈송이처럼 포근하게, 아주 포근하게 온 세상으로